의대 교수대 학생 비율이 타 분야보다 현저히 낮아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교육에 문제가 없다. 정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2,000명 증원 나오면서 네. 미리 잘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언론에 의과대학은 교수 대비대 학생 수가 다른 타 분야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가지고 40개 대학 총 교수가 10,000명이 넘고 의대 학생이 돼봐야 18,000명 정도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그 큰 규모의 의료기관을 가진 울산의대하고 성균관의대 네. 거기 예를 들면서 성균관의대 교수대 학생 비율은 1대 0.4다. 학생이 그만큼 그런데 조금이라서. 여기는 국내에서 가장 예.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 정원이 40명 정도밖에 안 예. 된 의과대학이고 네. 의료기관의 덩치, 부속병원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울산대하고 성균관대는 1도 안 된다. 0.4, 0.5. 반면에 이들이 제시하는 그 자료 법학전문대학원은 7.6이고 약대는 14.9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의대 교수님들은 저기 교육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현업은 주로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진료를 보시다가 이제 교육을 하는 시간은 많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겸직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아닌가요? 이분들이 교육부의 시각에서만 보고 교육부에서만 이런 걸 준 것 같은데 복지부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이 공무원에도 저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의과대학의 교육 대상이라는 거는 의과대학생뿐 아니라 그 졸업 후 교육, 즉 인턴, 레지던트가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인턴 1년치, 전공이 한 4년에. 그다음에 외국 같으면은 세부 전문의 과정에 있는 사람도 전공의로 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보는 게 다 어떻게 보면 피교육생의 일부고요. 거기다 또 석박사 학생들이 있습니다. 석박사도 또 키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사실은 그뿐 아니라 그 보수교육 담당하는 것들도 꽤 많고 타 직종에 나가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임상 교수들은 진료의 의무가 워낙 커서 워낙 큽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지금 보건의료제도 시스템에서는 임상 교수들이 그 진료가 너무 과다하고 또 거기 학교마다 경쟁의 그 논문 교육부로부터 보조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논문에 의한 과다한 업무가 와서 지금에도 여러 임상 교수들은 이미 소진 현상, 탈진과 소진을 호소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교육부 시각에서 의과대학생만 보니 이거 학생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으니 훨씬 더 많이 늘려도 되겠다라는 소리를 그거는 하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어제도 한 교수님이 회의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많은 진료와 논문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이제 회의며 학생 그 현장에서 뭐 레지던트 전임의를 교육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마지막 세대일 것 같다. 이런 힘든 점 때문에 더 이상은 교수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태가 또 하나의 무슨 계기 변곡점이 되면서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됩니다. 그리고 그 떠난 자리를 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유능한 인재 교수들을 서울에 있는 커다란 대형 의료기관에서 다시 흡수할 그런 현상이 벌써도 지금부터 많이 있다고 지금 합니다. 벌써 아마 시작이 됐을 거고요. 지역으로 살리기가 아니라 이건 또 지역으로 죽이기로 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실 거고요. 제가 그 교수 숫자 많은 거는 즐겨 이제 예를 드는 게 하버드 의대. 하버드 의대 학생 정원은 160명입니다. 160명인데 의과대학 교수는 12,304명. 가장 최근 통계 자료가. 많은 분들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의대가 어떻게 교수가 10,000명이 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6,000명 이상이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6,000명 이상인 게 뭐냐면 교수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그런 교수들이고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 교수가 있는데 그분들만 해도 6,000명이고 학생 한 명당 이거 이해가 쉽습니다. 교수 비율. 교수 대 학생 비율이 아니라 학생 1명당 교수 비율은 14.6명. 그러니까 학생 한 명에 무려 교수가 거의 15명이나 있는 겁니다. 역전이 돼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초교수가 이 역전된 숫자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신현영 국회의원이 말씀하셨던 조사 자료인데요. 전국 34개 의대 교실별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의학 담당 교수는 총 1,131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3.7명에 육박한다. 이게 현재 한국의 상황입니다. 특히
호남권 의과대학의 경우는 기초의학 교수는 114명에 비해 의대 학생 수는 2,815명으로 교수 1인당 24.7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더 지금처럼 이제 지방 쪽으로 많이 의대 증원이 일어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교수님들이 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냥 대강 예를 들어보면 네. 보통 의과대학당 한 1,000명의 교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평균치고요. 그 중에 100명은 기초, 한 900명은 임상 이렇게 되게 나눠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뭐 호남권에서 뭐 네. 다 해봐야 몇 명 안 된다 그러는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40개 의과대학의 기초교원의 숫자가 결국은 미국 의과대학의 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거밖에 안 되는 숫자고요. 중국 북경대학만 가봐도 의과대학 교수가 등록된 게 북경의대가 한 4,500명 정도 되고요. 기초교수가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초의대가 따로 네. 또 그건 이제 기초 의사, 뭐 치과의사 뭐 이런데 나가면서 강의를 해주고 네. 통합 지원을 같이 하는데 네. 기초교수가 600명씩이나 돼서 우리나라 뭐 전체 다 피해 있는 거하고 북경의대 하나하고 북경 수도의대 2개만 합하면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 기초교수보다 사실 많습니다. 이번 그 2,000명 하면서 그 뭐 끼워 넣기로 해서 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미 97년도부터 나왔던 무슨 전공의 교육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는데 한 번쯤 그 내용을 그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국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지 좀 저도 궁금한 게 복잡한 슬라이드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미국에서 그 메디케이드에서 들어가는 돈이 약 22조입니다. 22조. 네. 전공의 교육에. 그게 무슨 거냐면 미국에도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 의료제도 이런 건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거는 거부합니다. 네. 그 대신에 아주 뭐 마이너리티 또는 이제 소득이 너무 작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사정이 고령. 어려운 예. 사람 또 고령자 예. 그게 이제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인데 그분들의 의료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교육비를 내고 그게 수련병원이고 예.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뭐 국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사실은 저희하고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네. 높고요. 대신에 이제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는 그 나라에서 정해진 수가가 있는데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희보다는 네. 훨씬 그 높은 수가라서 우리나라 인구 몰로 따진다 보면 이런 비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왜냐면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이드만 주는 게 아니라 또 VA, 베테랑 호스피탈, 원어병원들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또 보조비가 나오고 또 주정부에서 나오고 이러고 또 영국이라든가 독일 이런 데는 뭐 그냥 조세 공적 자금으로 지방정부에서 주건 통합 모델로 한 군데서 나가건 이제 이런 것들이 하고 일본도 그 임상 의무화 수련 방안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이제 교육 문화가 비슷한데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의사로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능력 그런 인턴 과정 정도 그게 없었다가 메가더 장군이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어서 하다가 아무도 인턴 경험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어서 80년대 폐기 그랬다가 너무 제너럴리즘이 약하다 그래서 2년 제도를 만들고 처음에는 비용 되는 얘기도 없다가 그것도 표류하기 시작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드디어 이제 이걸 해보니까 정부가 그 교육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비 보상, 인력 채용 이런 데 지원하지 않으면 그런 교육은 생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지금 일본은 굉장한 돈을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사립이건 공립이건 의과대학 자체에 지원하는 그 교육비들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뭐 미국 자료를 한다면 도저히 그건 뭐 비교 불가능한 얘기들 같다. 꿈 같은 얘기들만 저희가 해야 돼서 미국도 보면 등록금이 학교 운영에 차지하는 건 대개 5% 미만이고요. 한 개 공립대학에 평균 들어가는 그 교육 지원비가 한 800 몇십억이 800억이 넘고 사립대학도 뭐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을 그걸 다 이제 지원을 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의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나오는 의료의 혜택을 보는 국민의 공익적 차원에서 이걸 주는데 또 이런 얘기 하다면 뭐 또 누가 또 이기주의라고 그럴지 좀 걱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대 증원을 만약에 정부가 추진하게 된다면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그런
의대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부실 교육으로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그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누가 얘기했듯이 뭐 유물론적으로 의사는 공공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재면 공공재답게 하려면 또 공공성에 대한 강화라는 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그 교육비에서 공적 자원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의과대학 연합회가 주최하는 이제 뭐 학술대회 같은 걸 하는데, 그때 의과대학 연합회 회장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를 키워준 캐나다 사회를 잊지 맙시다. 그냥 예. 등록금 또 전공의 교육할 때 그 돈이 다 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주정부에서 다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에 유용하게 쓰게끔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그 사회적 책임성 예. 강조하는 발언하면서, 이거 참 다르구나. 저희가 그게 계속 자기 돈 또는 가족의 그 부모의 도움을 예. 받아서 등록금을 내고 개업할 때까지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는 건 결국은 자영업자로 키우는 것밖에 예. 되지 않는 거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한국의 지금 시스템은 사실 공공재를 하지만 의대 교육부터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습니다. 또 수련은 각자 취직을 하셔서 그 각자의 병원에서 임금을 받고, 개원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의 삶을 사는 건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공공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런 이번에 휴진도, 일일 휴진도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추후의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작 공공재를 키우는 나라에서는 전공의 파업은 자유입니다. 그건 인간의 기본권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정부가 기다렸다 그 다음 날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런 거, 그건 지금의 그 민주주의를 그 구축한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 반민주적인 그런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를 희생하더라도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참 위험한 사고거든요. 그거는 무슨 초국가 비상사태 이런 때는 골라가면서 쓰는 거지. 네.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뭐 그분들 역시 또 뭐 다 환자 진료도 해야 되고 다 그런 사람들이고, 네. 사회가 다 마찬가지고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한데 왜 그거를 허용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업을 어떤 직종은 못하게 하고, 그건 극히 제외적인 건데, 의사들이 하는 거는 되게 그 필수, 그 외국에서 쓰는 필수 의료라는 용어는 파업 때 꼭 지켜야 될 것. 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 네. 우리는 외국 파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대란도 아닌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의사와 정부 간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이라든가 신뢰감 회복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소입니다. 네. 영국이나 뭐 일본, 프랑스 등 정원 증가를 한 나라가 있는데요. 이런 네.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성과와 또 부작용 같은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뜻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게, 그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 WHO 이런 데서 나오는 문건들을 읽어보고 그러면 무분별한 그 양적 증오는 절대로 권하지 않거든요. 그거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그쪽에서 나온 얘기고, 굉장히 정교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사람 들릴 때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조항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번에 결정한 2,000명을 보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없지, 어느 날 갑자기. 영국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의사들처럼 정부의 증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런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라면 우리나라처럼 정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나라도 없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어떤 파괴적이고 그런 요소로 들어와서 사람을 구속하겠다, 뭐 하겠다, 압박수사, 경찰 수사, 그런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른 나라에서 그런 반응이 안 보이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의료제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사회에서 정원을 늘리자라고 먼저 주장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주치의 제도가 잘 정립된 나라들은 의사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 어떤 주치의로서 노동 강도는 사실은 우리에 비하면은 약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사람들은 그 숫자가 늘어가게 되면 그 혜택을 더 확대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보고서가 이 고령화하고 이런 걸 맞이하면 6,700명쯤 나오던 졸업생에서 15,000명까지 늘려야 된다는 보고서를 영국 의과대학 협회에서 내고, 그걸 NHS하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좀 늘립시다. 그래서 2018년부터 9,800명, 요거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10,000명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숫자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이 5년째가 되는데 정부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 후 교육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대는데 예. 이렇게 갑자기 늘려놓은 비용을 댈 수가 없는 그 거고 막대한 비용은 책임을 질 수가 없겠네요. 불과 몇백 개 밖에는 더 이상 늘리지를 못하는데 지금 영국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브렉시트 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까지 왔냐면은 2022년 영국의 그 면허관리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 예. 신입 전공이 52%가 외국 의대 졸업생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2021년 9,825명이 해외 진출이나 사직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15% 증가해서 11,319명이 그러니까 늘린 정원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만두고 떠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이거 못하러 정원을 늘리냐 그러면 아예 외국 사람은 그냥 데려다 쓰지. 예.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의료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정부의 떠나는 거예요. 지원으로 교육은 받았지만 의사가 되고 나면 사실은 떠나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도 가장 큰 문제네요. 그게 문제, 그 정부가 이제 학생들의 등록금을 다 내주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영국. 그렇게 하지 예.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생각이 자유로워진 거죠. 내가 무슨 사회적 책무성을 담당할 의무도 없고 예. 미국이나 호주 거기가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되니까요. 훨씬 이제 급여가 좋은 대로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외 이주나 은퇴한 사람들이 졸업생 정원을 지금 추월하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영국이 유지되는 거는 외국서 들어오는 과거 식민지, 예.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도 뭐 중동 또는 다른 EU 국가 내에서 예. 그 사람들이 와서 영국이 훈련이 괜찮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거기서 받고 유럽 EU 국가들은 근로자와 똑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50시간 미만의 근무를 예. 하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 시스템이 좋아서 여기 저 들어와서 같아도 받고 가는 거죠. 영국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의사 수가 많고 일단 예. 그 인두제나 주치의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인당 진료 횟수가 굉장히 적고 컨설테이션 횟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그분들이 그런 공공의료를 더 옹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정착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사람을 좀 더 늘려주면 더 편할 것 네. 같고 물론 뭐 서비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맞춰야 네. 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불편한 거는 자기들이 예. 저희 자영업자의 멘탈리티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에서 프랙티스하는 의사 전체에서 영국 의대 졸업자는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58% 정도. 외국 의대 졸업자가 그 나머지를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주권이 상실되고 뭐 넓게는 과거 대형 제국의 영광 속에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한다고 그렇게 이제 뭐 위안을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늘린 효과는 예. 뚜렷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았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리스 얘기는 이건 뭐 WHO라든가 논문으로 무지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릭 병, 그래서 그릭 발라드 이렇게 나오는데 2007년 당시 벌써 1000명당 의사 수가 5.35명.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EU 국가들과 다른 점이 OECD 국가 중에서 GP, 주치 비율이 제일 낮아요.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처럼 낮진 않아요. 또 네. GP가 그래도 전체 의사의 한 30%는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섬들이 많고 산지가 많고 그래서 취약지가 많은데 거기도 쓴 걸 보면 의사 수가 많다 그래서 이게 주민 건강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건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랑 뭐가 비슷하냐면 검사, 처치, 약제, 과소비가 OECD에서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다음에 그 나라도 전공의 배출 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병원에서 급여를 대기 때문에 병원이 자기 병원의 확장성 또는 주임 교수님의 그 학회의 확장성을 네. 고려한 정원이 정원이지 예. 사회적 수요에 의한 전공의 정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만 해도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예. 온타리오주 굉장히 큽니다. 인구도 많고 그런데 피부과 1년에 1명, 예. 안과 1년에 1명, 아. 성형외과 1년에 2명. 그게 거기 레지던트 티오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문의들이 대부분 진료하시고 의사의 절반은 가정의, 예. 절반은 전문의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예. 그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하면 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어떻게든 합의된 논인데 그걸 맞추기는 힘들고요. 예. 지금 아마 4대 6 정도로 전문의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공공의료기관이 있는데 의사들이 잘 가려고 그러지도 않고요. 예. 민간 의료의 의존도가 40%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그 전문과뿐만 아니라 지역, 직역 간의 그런 불균형이 아주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차 진료에 대한 공적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잘 하지 못하고 의사들이 취직을 못해도 그냥 수도권, 아테네 근처에서 그냥 파타임이라도 일하면서 고용되기만 기다리고 있거나 그러면서 상당수 의사들이 해외로 나가버렸고 여전히 공공병원 자리 비어 있고 그래서 전문의는 지금 공급 과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기가로만 사람이 쏠리고 그러니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 주목해볼 만한 것이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의사수급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과잉 공급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직업적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저기 의사를 따고 나면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사람들 많이 나왔고 지금은 현재 2020년 6.3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로 보는데요. 인구 1000명당 6명이 넘는 의사가 있는 거죠. 또 스웨덴 복지국가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나라 특징이라고 보면은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2개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13개 가까이 되잖아요. 12점 몇 개. 근데 불과 2개 가지고 그걸 쓰고 코로나 때는 뭐 예방접종도 아예 그냥 뭐 강제접종 이런 거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빨리 허드 이뮤니티를 키우겠다 그런 나라인데 의사 수는 4.3명입니다. 1000명당. 그 17, 지금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때도 뭐가 고민이었냐면 외과 수술 대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90일 내로 석 달 이내로 좀 해줘라. 그 다음에 3분의 1 이상의 그 환자는 석 달 이상 대기하는 게 보통이고요. 주치의도 자기 주치의 만나는데 일주일이 자꾸 넘어 걸리니까 그것도 법으로 어떻게 일주일로 좀 해보겠다고 그때 뭐 입법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결국 정치가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번에 박형욱 교수님이 이제 다른 스웨덴 예를 들어서 의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지역 간 땅덩어리도 우리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출생이 많아가지고 차 안에서 출생 요령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나눠주고 우리가 됐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본 자료를 보게 되면은 병상수 증가율은 제일 많다, 한국이. 오히려 다른 나라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도 있는데, 한국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병상수나 의사수가 증가하게 되면 의료비 증가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확실한 저희가 이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중소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3,0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는 3,000명이라는 게 사회적 수요인지 또다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자영업자로서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그건지, 그 수요인지, 병원의 경영 효율을 바라는 수요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분명치 않고요. 또 저희가 무슨 지역에서 4억을 주는데도 안 온다, 5억을 주는데도 안 온다. 의사들이 밥그릇만 좋아하고 돈 좋아하면 진짜 갔어야죠. 안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있고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돼야 되고 가령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정치인들의 약속대로 어느 정도 규모의 병원을 지어놓으면 만성적으로 지금 그거 사람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놨고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그 과에 해당되는 진료는 받지 못하냐는 질문을 던지면 꼭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거기서 차 타고 30분 거리, 몇 분 거리 또 딴 데 가서 그걸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고 무슨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또 수도권 주위에 지금 뭐 6천 몇백 병상을 또 허락을 해놨으니 거기서 또 사람 이동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사실은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이런 수도권에 증설되는 병원부터 규제를 해서 지역 배분을 하고 균형 있게 이것을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6,600병상이 2027년까지 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의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큰 2개 의료기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6천 몇백 배 되는 어떤 지역 의료에서 또 빼갈 것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마지막 사례로 이제 프랑스 얘기입니다. 프랑스 2000년대 중반 WHO에서 여러 나라별로 순위를 매겼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보고서는 안 나오는데 그 퍼포먼스를 체크하면서 1등을 한 나라입니다. 2등이 이태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자랑했고 공공의료에 어떻게 보면 종주국으로서 세계 최고의 의료 성과를 냈다. 근데 이제 웬일인지 그 돈이 많고 넉넉할 때 영국도 그렇고 공공의료가 잘 돌아가려면
GDP의 10% 이상 쓰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정말 나라가 부자이지 않으면 그거 참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몇백만의 주민들이 정확하게 500만에서 600만 사이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어떤 데 600, 어떤 데 500만인데, 나라 인구에서 한 8% 정도는 1차 진료 의사나 1차 진료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유사 그런 인력, 보건의료 인력이 접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500만 명이고, 사람 수를 좀 늘려서 증원을 해봤는데도, 그래서 지금 1000명당 3.2 이상의 의사가 보유됐는데도 이것이 좋아지지 않아서, 역시 이들이 카드를 던진 게 이제 비대면 진료, 보조 인력 또는 차량에다 뭘 실어가지고 방문하는 이동 진료소 그러는데, 그거 역시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지역에 가면 즉시 현찰로 뭐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뭐 아무도 움직이지가 않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프랑스는 보건 정치의 위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증원 가지고는 그런 걸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자료를 보면 무작정 늘리는 거에 대한 경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죠. 일본은 2017년까지 10년간 의사수 증원을 시작을 했는데 전체 10년 동안 증원된 게 1,700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점진적인 거 아닌가요? 그분을 할 때 이렇게 나라 성격도 그렇고 뭘 할 때 보면 우리하고는 다른 점이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장기간 계획들 뭐 잘 세우고 그다음에 뭐 퍼센테이지 조절할 때 1년에 1%씩을 늘리건 1년에 1%씩을 줄여서 20년 동안에 뭐 20% 감하게 한다라든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그때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기록들이 있는데 보건의료에서 그런 것들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당연스럽게 그 일본에서 의사소급 결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후생노동성에서 그냥 위원회를 하나 차려주고 우리처럼 무슨 차관이 들어가 있거나 무슨 실장 그런 거 없고 그냥 외부에서 전문가들 초청해서 그게 20몇 명이었는데 의사가 16, 간호사 2, 법학자 1사람, 경제학자 1사람, 기자 하나, 교육학 하나. 아마 우리 같으면 3분의 1은 공무원으로 채울 거고 공급자 그래서 한 몇 사람 채워주고 나머지 또 이제 거수부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단골로 그 회의 참여권을 독점한 사람들이 쭈루룩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의사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는 다른 사람들로 해서 전문가 의견에 반영되지 않게 하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거를 해서 그 2017년 늘릴 때까지 그 전부터 그 회의를 쭉 해오고 있었고요. 오랫동안 장기간 하는 회의고, 제가 가진 기록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록을 보면 40번 정도 만난 거고, 그 녹취 회의로, 국가회의에서 공유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은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후생성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회의를 지원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나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전문직의 판단을 존중한다. 저희도 이번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번 자료 수집을 하면서 후생성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게 구글 번역기가 너무나 훌륭하게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이게 번역해보면 어떠한 과정으로 이런 회의들이 진행됐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모든 자료들을 녹취 수준으로 다 기록을 했는지 보고 저도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일본에서 성공한 게 있다면 그 자치의대가 그 성공 조건이 근데 그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분들은 돌아가면 우위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개런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성공을 했는데, 나머지 그 지역의사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썩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중에는 지역에 있다가 자기 커리어 발전이 없어 보여서 그냥 그만두거나 아예 사직을 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어느 나라든지 이걸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애는 많이 씁니다. 근데 성공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캐나다하고 그 호주에서 아주 그 우지 지역을 통합을 해서 그 지역에 의과대학 하나 만들고 그 지역 출신들로만 입학생을 뽑고 교육을 시켜서 주로 GP 위주로 교육을 하고 꼭 필요한 전문의가 있으면 거기서 돈을 대서 그 대도시로 파견을 해서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다시 조치해서 이렇게 그걸로 이제 성공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네요. 많이 합니다. 지금 다음으로 의대 정원 조정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원 조정을 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설정해서 상설적인 업무로 추진하는 것인지 또 정부의 수요 산정 등에 대해서 교수님 좀 기존에 그런 연구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립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일본에 저희랑 그런 데로 문화적으로 가장 비슷한 데 위치한 예. 걸로 보고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저희하고 다른 거는 전문직에 대한 존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리고 뭐 숨겨진 얘기지만 일본의 그 신학문 들어올 때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무슨 사이언스 이런 데는 거의 100%가 사무라이들이 이제 칼을 버리면서 글로 네.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학, 율사라든가 의사는 가업으로 내려오던 사람 빼고 또 사무라이들이 이동을 해서 들어가서 일본의 중추, 공무원, 경찰, 군인, 그 외 전문직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도 어떻게 네. 보면 귀족과 사무라이의 지배 아. 계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 계층 간의 이동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고 자기들끼리 상호 존중은 아, 굉장히 강하고 특수한 나라네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서로 터치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저희 쪽은 주로 이제 관리가 지휘하는 나라였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의사수급 결정할 때 그러면 질문은 그렇게 던지면 최종 결정은 그 해당 의과대학에서 하는 거다. 예. 단 여러 가지 단서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되는가 이제 보기 시작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상설 추계기구, 나라 네. 전체의 의사가 몇 명이나 더 필요할 것인가 그렇게 보는 기구들이 있고 또 정확하게 우리 주에는 몇 명쯤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 의사면허기구 그러면은 우리 군대에서 일일 보충 병력 그러면 대한민국 현재 몇 명의 군인이 있고 몇 명의 휴가를 갖고 몇 명이 입원해 있고 전투 가용 인원이 몇 명이고 그게 매일 나오듯이 그 정도까지 뽑아낼 수 있는 면허기구들이 다 포진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정확한 자료에다가 의사 추계기구 또 미국도 보면 연방정부 보건소 하나에 그 전공의가 몇 명이나 필요하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상을 차려주고 전문의들을 초치해다가 전문인들이 거기서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무슨 이의 제기를 할 만한 그런 얘기들은 아니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유럽 같은 독일 같은 데 가면 해당 지역사회 의사회 이게 더 필요한 거냐?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 재정에 더 편입이 가능한 건가? 예.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교육부는 또 교육부대로 보고, 그러니까 지역의 보건당국, 의사 추계기구, 또 이게 의과대학 평가기구에서는 이렇게 늘려도 할 수 있는 건가? 예. 그 사전에 그 주요 변화 있을 때 체크하는 기구, 전공의 교육기구에서는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면 갈 때라든가 이런 게 다 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기구들이 모여서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서 합의를 보아가면서 정제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하듯이 이런 집단은 처음 봤다 그러는데 저희가 주장하기는 이런 정부도 처음 봤다. 이런 정부도 처음 봤죠. 너무하다. 예. 그건 아니다 싶고요. 근데 저희 최종 결정한 거 보면은 보정심에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정심을 보면 복지부 산하에 뭐 위원회가 한 40몇 개쯤 되는데 대개는 1차관, 2차관이 위원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꽤 높은 것에 대한 의사결정인지 복지부 장관이 이게 위원장이고 거기에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통부 차관, 행안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차관급 업무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7명의 정부 차관급이 들어오게 돼 있고 수요자 대표라는 이름으로 또 6, 공급자 6, 전문가 5.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무슨 전문가 의견이 들어가서 없네요. 먹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건 이미 몇 사람이 고위 관료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회의를 몇 번이나 했냐 봤더니 2021년에 딱 한 번 만났고 22년에 만난 적도 없고 23년에 2번, 24년에 딱 한 번, 이번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아까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걸쳐가면서 하는 거에 비교하게 보면 이건 확실히 우리나라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치 문화가 아직 들어와 있고 후식민 문화, 일본인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식민지 때 보면 강압정책 이런 것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대한 존중도 없고 전문직에서 전문 직업성이 잘 형성되는 거를 막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은 또 의사들은 스스로 결정해도 되는 거를 법이 뭐라는가? 거기서 자꾸 제압이 들어오니까 또 정부는 뭐라 그러는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혼돈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과 관료의 통제가 자꾸 전문주의 발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약화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거고요. 또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실 전문직이라는 게 없었고 어떤 한 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뭉치거나 그런 걸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그거보다는 학자가 아니더라도 공부는 다 해야 되고 교양을 쌓는 거로 나라가 필요한 데 싸우기도 하고 제일 명예스러운 건 나라의 관리가 돼서 국민을 갖다 잘 보좌하고 다스리는 거. 이런 아마 남아있어서 그런지
우리 정부 관료들은 의사 집단도 자기들이 직접 밑에 놓고 이렇게 뭔가 관료를 관리를 해야 되는 집단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 서양 의학의 전통은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죠. 그러니까 저희 전문주의하고 지금 관료주의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과학적, 논리적 그런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도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2,000명 발표 이후에 이제 배정심의의 이제 회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참석했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지난번 법원에서도 자료 요청을 했고 또 이번 청문회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 누가 참석했는지 밝힐 수 없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요?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대통령실만 믿고 그 백업을 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거 참 만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정부의 중요 사안 결정을 내릴 때 왜 저희가 그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로 informed decision making. 환자한테 어떤 옵션을 주고 환자의 자주성에 입각해서 선택을 하시라. 그렇게 설명을 잘 하라. 그리고 되게 강조하는데 막상 정부는 국민들한테 정책 입안하고 결정할 때 informed decision making하고는 그게 사회 투명도, 트랜스퍼런시, 신뢰도 다 같이 붙어 있는 건데 그거를 스스로 파괴하고 강압적으로 위에 군림하고 앉아 있는 듯한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제재가 되지 않는 사회. 거기야말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정작용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국민을 바라본다면. 한편으로 국민만 바라본다는 게 밑으로 내려보는 모양인데, 제가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의료계 이렇게 원장님처럼 훌륭하시고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가 좀 의견을 잘 수렴을 해야겠네요. 이번에 결정만 조금만 더 천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대안도 하고 뭘 하고 좀 사실 필수 의료 죽은 것만 해도 안 죽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정책이 죽인 거죠. 우리가 서로 블레임을 하지만 꼼짝도 못하게 그 초저수가를 밀고 나가다 지금 망했으면 그게 정책 실패라고 인정을 하고 그걸 빨리 그럼 해보자라고 조금이라도 뭘 보여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선제적인 어떤 정부의 제시가 없었고 어떤 실제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가 힘든 거죠, 서로.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탓을 하고 앉아있는 참 불행한 사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필수 의료 분야에서 버티고 있는 많은 의료 인력들이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학병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OECD 기준으로 해서 의료 성과가 그렇게 오히려 더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한 번쯤 그냥 구글에다가 또는 인공지능으로 가장 좋은 헬스케어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최근에 헬스 인덱스라는 지표를 가지고 1등 싱가포르, 2등 일본, 3등 한국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 최상위급에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어떤 생태계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지금 너무나 급작하게 이제 깨진 거죠. 이것이 이렇게 깨지기 전에 천천히 연착륙시키면서 바꿀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충격파를 통해서 갈 때까지 가서 다 파괴된다면 뭐 새로 건설하든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 늦었죠.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지금 가는 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원점 재논의를 한다면 그래도 이런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멸되고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사태의 발언이 해지를 하지 않는 한 그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마 다른 밑에 지금 공무원들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뭐 전공의들 그 많은 사람을 다 처벌하고 뭐하고 뭐 하겠다고 막 덤벼드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너무나 부작용도 크고 그러지 말고 조금 진정하고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전공의들이 이 사태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멸감과 전공의들이 자기 스스로를 아무리 봐도 이건 정부가 목에다 줄을 매놓고 사직도 못해, 너는 모두 못해, 나가서 밥도 벌으면 안 돼, 모두 해. 노예란 말이 나오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감정 해소를 시킬 수 있지 않고서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준은 세계 최고다. 거의 3위 안에 드는 세계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의사 수익이 세계 최고라는 또 이런 주장을 정부에서는 펼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OECD 자료에서 의사 수입 증가율이 세계 최고다. 그게 이제 어떻게든 문케의 이후에 갑자기 뛰고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원래 의사 수입 높았던 나라들은 몇몇 나라들이 탄탄하게 오래전부터 높았던 층이 있는 거고 네. 우린 갑자기 저희도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병원에 검사실이 그냥 막 밤중도 돌아다니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의료비 증가도 세계 1위를 2년째 지금 마크를 했고 그 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추계를 해서 냈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높은 수입이 됐다 뭐 2억 9천 이렇게 나오는데 OECD 자료는 우선은 나라별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개업을 한 주치, 고용된 주치, 개업을 한 전문의, 고용된 전문의 4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라마다 다 제출한 데도 있고 2군데만, 어떤 데 3군데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의료로 인한 순수입하고는 또 관계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령 영국 같은 데서 내가 봉급을 받는 어떤 일반이 GP인데 주말에 가서 프라이빗 병원에 가서 2번만 일하면 그게 한 달치 봉급이랑 거의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밝혀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동등성도 없고 그 다음에 진짜 수입이 높은 나라들은 OECD에 제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되는 미국, 룩셈부르크는 뭐 나라긴 하지만 인구가 100만도 안 돼요. 조그만 데고요. 또 스위스, 오스트리아,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일본, 중동 산유국 꽤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회원도 아니거니와 고소득에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서는 세계 최고라 그러면 그걸 뺐다고 얘기를 하든가 할 텐데 언뜻 사람들이 들으면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벌고 앉아 있구나 그러면서 역시 여기는 밥그릇 타령의 이익 집단일 것이다. 제가 한 예로 공공의료로만 하는 캐나다. 캐나다는 제가 살아봤던 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의료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뭐 투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명 사회. 이제 평균 소득을 보면 그 38만 불, 캐나다 달러로 38만 불이 그 나라 평균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억 8천 정도 되고요. 거기도 무슨 안과라든가 굉장히 높은 과들, 흉부외과 이런 데는 평균 수익이 뭐 7억, 8억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공공의료를 하는 나라인데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 그걸 다 가져가냐? 아니죠. 그건 이제 세전이라서 자기가 얼마큼 세금을 잘 매니지를 해서 빼냐는데 되게 절반 정도 가져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정확한 그리고 그거 인포메이션만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있고요. CITI 들어가시면 정말 아주 굉장히 정확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그게 자기들이 생각할 땐 미국이랑 비교해 보면 적게 받는다라고 항상 불만인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그럼 미국은 얼마나 버냐 그러면 거기 이제 다른 미국 전체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미국 그 플랫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건의료인들 모여가지고 하는 한 뭐 100몇십만, 200만이 가입해 있다든가 그런데 보면 쭉 헤드헌팅 이런 걸로 해서 뽑아낸 자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문 과목이 정부 통제가 아니라서 거기는 몇 사람 모여서 어떤 전문의를 만들면 만들 수도 있는 우리가 봐서는 또 이해갈 수 없는 정부에서 그런 거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전문 과목이 세부 전문의 포함하면 100몇십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공인된 전문의가 있고 공인되지 않은 전문의도 그렇게 많고요, 종류가. 그래서 상위 20개, 하위 20개 정도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데 그 참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소아과가 제일 적습니다. 그게. 근데 제일 적은 그 소아 세부 전문의가 소아 내분비과로 그게 한 3억 정도 되고요. 소아과가 한 3억 2천 정도. 그럼 제일 많이 받는 과들은 어떠냐? 그러면 10억입니다. 그게. 신경외과라든가. 그 외과는 기본적으로 5억대 이상이고요. 캐나다도 보면 외과는 기본적으로 50만 불대 이상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 뭐 사람 생명 다루는 중환과에 인기가 없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필수 의료가 죽는다든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2억 9천이라 그러는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아직 아니죠. 미국의 전체 의사소득 평균도 있습니다. 1차 진료했더니 1차 진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3억 5천. 다른 전문의 전체 평균이 한 4억 9천이고 그걸 다 통틀어서 미국 의사들 해봤더니 한 4억 4,600만 원 정도 된다. 그게 이제 미국 의사의 소득이고 제일 높은 그룹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높은 나라에서들은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OECD만 가지고는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사실 단순 비교라는 거 평균적인 비교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예를 들면 거기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봉지기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제일 높은 연봉, 뭐 지역에 아주 의사를 구하기 힘든 곳의 연봉이 몇 억이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것도 그게 그냥 달달이 받는 급여인지 네, 아니면은 어떤 데들은 분명히 이제 일종의 그 원내용 개원 비슷하게 네, 의료 사고 나면 자기가 책임지고 당직을 매일 서야 될 것이고 네, 뭐 이런 것들 네, 붙을 그런, 거거든요. 예, 근로조건이 다 그러니까 다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다 봐야 될 거고요. 그것들은 사실은 선택의 문제죠. 제가 또 좀 전에 어떤 선생님과도 상의를 한번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이제 지역에 가서 이제 내가 조금 연봉을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높은 소득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지역에 갔는데 막상 너무나 과중한 업무와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라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하면서 적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하이 리스크로 하이 리턴 하는 그런 직장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높은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첫째는 두 번째도 이제 저는 개원의 입장인데 제가 뭐 주 5일을 일할지 주 6일을 일할지 365일 일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처럼 뭐 주 5일 일하는 의사보다는 당연히 개원이 중에서도 365일 일하는 내과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그것은 제가 질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본인이 많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수가 체계 안에서도 월급을 많이 받는 거는 우리가 존중을 해주고 그것들은 이제 뭐 비난을 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원장님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시는 의사 수입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캐나다에 관한 소득은 설명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저도 캐나다 살아봤지만 캐나다 의사들은 항상 미국 의사가 자기들의 그 참조 포인트로서 미국보다 수가도 낮고 자기들의 수입이 낮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럼 미국 의사들은 당신들이 미국 내에서 그 최고 급여 계층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미국이 워낙 그 자본주의 국가고 진짜 돈 잘 벌리는 건 무슨 파이낸스라든가 무슨 뭐 주식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의사들은 자기들을 볼 때 상중하, 중위층에서 최상급을 예, 그게 바로 자기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몇십만이 되는 의사 소득을 파악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한 개인이 하더라도 자기 개인 오피스만 가지고 여는 사람, 진단시설을 같이 가지고 여는 사람. 근데 자꾸만 이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룹이 하라고 장려도 하고요. 어느 나라든지 이제 그룹 프랙티스를 장려하니까 또 이렇게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 소집단 개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떻게 나눠 갔는지 이런 것들은 영업 비밀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남의 소득을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캐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또 부수입은 어떻게 버는지 의료를 통한 2차적인 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더더욱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은 저도 미국에 이제 잠시 살아왔을 때 미국 시스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나라는 개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만 면허를 걸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클리닉에만. 미국은 여기서 일을 하다가 큰 병원에서 내가 수술하고 싶으면 예약을 잡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봉지기 선생님인데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개인 클리닉을 또 열어서 오피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OECD 그 평균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해서 공공기관에서 그냥 급여를 받는 샐러리를 받는 사람이 한 달에 2번 프라이빗 거기 가서 하는 거는 그 소득에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 신고할 때 평균 낼 때 그런 거라든가 또는 호주만 가보셔도 대개 대학 교수 큰 수술 레지던트가 있는 병원은 다 퍼블릭 하스피탈입니다. 공공병원만 전공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겸직으로 해서 다른 사립병원들을 나가거든요. 사립병원 나가서 하는 수입을 자기 평균 월급이라고 신고하지는 또 않고요, 보면. 그래서 저희는 너무 공공병원, 아니, 그 자기가 하고 있는 한 군데에서 이외에는 이동을 약간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그것도 한번 재고가 필요합니다. 가령 태국 같은 데 가면 의료가 잘 돼 있는 나라로 우리보다 가난해도 거기는 이제 공공의료하고 순수 사립의료가 2개가 존재합니다. 나라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그 대신에 이런 사립의료기관들의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기여하는 거는 공공기관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퇴근할 때 회진해주고 주말에 가서 일하고 네. 또 늦은 시간에 뭘 한다든가 이거는 자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중산층이 거의 없어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위층 아니면 이제 하위층인데 그 대신에 사람들이 뭐 순종적이기도 하고 또 착하기도 하지만 1달러 정도, 40바트인가? 1달러에 신장 이식까지 그 나라에서 다 해주거든요. 말레이시아도 그 유사한 제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면 공동병실 그러면 30인용 병실 뭐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 병상 가동률이 100%가 넘어서 복도에도 그냥 침대를 깔고 입원하기도 있어야 되는데 한 20% 상위 계층은 다 국제병원, 미국에서 인증받은 좋은 병원들 거기 가서 나라 국고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사적 비용 지불로서 이제 그거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간혹 소개된 적은 그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태국 가면 두짓 타일랜드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평생 동안에 병원을 54개인가를 만들었어요. 27살부터 나와가지고. 그게 그리고 가능한가요? 그게 1인 태국은 1개원만 가능한 게 우리나라의 제도인데. 혼자 해가지고 쉬운 네. 몇 개를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그 태국 의사회 방문했을 때 이제 그분에 대한 감사장 돈도 많이 기부하고 저가 항공사까지 이제 출범을 지킨 상태에 있었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우리가 보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처럼 내가 사립대학병원 교수지만 뭐 일주일에 이틀 정도 또는 하루 나가서 그 사립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도가 좀 달라지겠죠.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뭐 홍콩만 가보시면 공공병원 안에 원내 원 개원을 또 순수 프라이빗은 따로 보는 데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정부도 공공병원이 지금 병상 가동률도 너무 낮고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만들어줘도 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게 좀 유도할 필요도 있고요. 뭐 소득을 얘기하다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네. 그 제가 좀 흥미로웠던 제도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도 그렇게 이제 로컬 클리닉과 조금 2차 병원 같은 거를 쉐어해서 인프라를 쉐어해서 로컬 클리닉에서 내가 환자를 가지고 병동에 입원시켜서 병동은 다 그 간호 인력이나 이런 시스템은 쉐어하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 뭐 미국의 어텐딩 보면은 자기 사무실만 가지고 있고 병원에 입원시킬 프리빌리지 그런 권한을 갖거나 수술방 사용할 수 있고 외과 계열은 자기가 굳이 뭐 별도 시설을 차리지 않더라도 거기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고용 시설도 가능하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데 대한 검토들을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 항상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게 그럼 의료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야?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이런 고민을 하게 된 배경이 그 차관께서 복지부 차관께서 그러면 의료 대란을 막을 방법으로 개원이들이 와서 지금은 이제 한 군데서만 면허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확인해 봤더니 개원이가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2차 병원에 가서 뭐 2차 병원, 3차 병원에 가서 뭐 그런 필수 의료를 커버해 주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현실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예, 불가능한데 겸직 금지인데 그 복지부 차관께서 이걸 허용하겠다 이런 의료 대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언을 하셨었거든요. 뭐 2,000명 돌파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초법적으로 글쎄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자관이 순수 소득 파악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사람한테 도대체 뭘 보고 순수 소득이냐 하니까 그거 굉장히 내기 어려운 거다. 원가 계산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한테 의사니까 자기 생각에는 사립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교육 투자비 계산하고 개원 투자비 계산해야 되고 경상비, 연금 보존율, 휴가는 얼마나 가고 기타 부수적인 프린지 베네핏이가 뭐냐, 근무 일수 시간, 세무제도, 뭐 심지어 환율 이런 거를 다 해야 국제 비교가 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강 자료 가지고 자꾸 선동적인 자료로 한국이 세계 최고다라는 건 정말 자기가 봐도 터무니없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소득이 많아서 의사세를 늘려서 소득을 평균화한다. 이 아이디어는 너무나 원초적인 아이디어 같아서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미국 의사들이 그렇게 세계 최고의 소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이직도 자꾸 하려는 사람이 생기고 힘들다 그래서 미국 의사회에서 124개 의료기관 상대로 해서 2만 명 이상의 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5분의 1이 2년 이내에 사직을 하든 전업을 하든 떠나겠다.
근데 그게 미국만의 얘기가 지금 아니거든요. 예. 이상하게 의사들의 사직이 자꾸만 늘어나는 게 국제적인 또 추세입니다. 네. 사실 의사의 일이 힘들고 리스크가 큰 건 맞죠. 예.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현 의료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전공의와 그리고 또 환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거꾸로 순서로 해서 환자분들한테는 의사들도 이 뭐 집단 사직이라든가 휴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최후의 수단이면 틀림없습니다.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 표명하고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우리 다들 마음 편할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 파업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또 파업을 하더라도 그들의 권리임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뭐 좀 참아주고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환자분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이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가디언지에 금년 2월 달에 실린 거 그 사람들도 궁금했었습니다. 작년에 전공의들이 10번에 걸쳐서 37일간 파업을 했고 급여를 올려달라는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사망률에는 오히려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흑인들, 유색인종들의 입원 기간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다라는 좌파 정론지거든요. 그래서 좀 공정한 보도를 해줬고 이미 그런 류의 그 예방약 논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파업이 워낙 그 20세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주로 선진국에서 더 많이 했었고 이러한 논문들이 많이 출간돼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때 나온 용어가 그 필수 의료 유지법, 이센셜 서비스 로우 그래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뭐 암수술, 투석, 분만, 응급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지키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생각 이외에 너무 이렇게 불안증을 가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벌이고 있는 그것은 본격적인 파업이라기보다는 전이병원은 교수들에 의해서 대학병원은 돌아가고 중소병원 다 열려 있고 개원애들도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공의들 해결책은 결국은 이 일을 취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틀림없이 누가 봐도 그건 어떤 젊은 직종에 대한 박해가 들어가 있고 해서는 안 될 기본권 훼손이 들어가 있고 마음대로 사직도 안 받아주고 행정명령을 분명히 남발했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그 전공의들 젊은 사람들의 상처는 쉽사리 그게 낡고 걷지를 않고 그거는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고 전공의들이 요구한 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 어디선가는 뭐 의협이라든가 보험의료기관도 좋지만 당사자인 학생들과 전공의와 고위관료 또는 대통령실이든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결자 해지하는 수밖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네. 예,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초대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KMA TV 긴급진단 의료 현안의 프로그램에서는 안덕선 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의 좋은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의정 갈등이 해결되는데 많은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